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과 국토안보수사국이 조지아에 있는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매체는 법 집행 차량 수백 대가 동원된 이번 단속에서 약 450명이 체포됐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지 한국 영사업무 담당자에 따르면 불법 체류 혐의자 가운데 한국에서 현지로 출장 간 직원 30명 이상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에서 출장 간 사람들은 대부분 회의 참석이나 계약 등을 위한 비원 비자나 무비자인 전자여행 허가를 소지한 채 현지에서 일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들 역시 체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단속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된 사람 가운데 상당수는 추가 조사를 위해 조지아주 폭스턴에 위치한 단속국 시설로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당국이 현지 우리 기업의 건설 현장을 단속해서 우리 국민 다수가 구금된 것과 관련해 우려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용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투자업체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주미 대사관 총영사와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영사를 현장에 급파하고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현장 대책반을 출범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우려와 유감의 뜻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인 8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의 요구를 수용해서 장 대표와 단독 회동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알아봅니다. 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 정확히 언제 이루어집니까? 네, 오는 8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오찬입니다. 대통령실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 계획을 설명했는데요. 그날 회동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야에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당대표, 그리고 각 당의 비서실장과 대변인이 자리에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이 국정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는데요. 사전에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여야 지도부 회동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 대통령 지시 후 11일만, 취임 뒤에는 석 달여 만에 회동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당을 겨냥한 특검 수사에 반발해 농성을 이어가면서 여야 지도부 회동 조율에도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장동혁 대표 그리고 이 대통령 사이에 단독 회동도 성사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장 대표는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서 식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것은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형식과 의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장 대표의 요구를 수용해 여야 지도부 회동 뒤 장 대표와도 단독 회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모임을 추진해왔고 만나는 시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시작과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무 협상은 국민의힘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회동 제안은 여야의 신임 당대표 선출 이후에도 특검 수사 등으로 경색된 정국을 풀어나가려는 시도로도 해석되는데요. 김 비서관은 내란 세력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정청래 대표가 이번 모임에 불만을 가지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불만이나 이견은 전혀 없었다며 여야 대표가 만나서 대화하는 것에는 동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성사되자 정치권도 발빠르게 입장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여야 대표의 진정한 악수가 되기를 기대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단독 회담에서 여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우려를 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 대한 정치권 반응 정리해 주시죠. 네, 대통령실의 발표 직후 정치권도 빠르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게 돼 다행이라며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위해 새 계기를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성 지지층의 환호를 받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첫 만남이기도 한데요.
어떤 표정일지 또 서로 손을 맞잡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국민이 지켜볼 텐데 악수를 안 하겠느냐며 악수를 하더라도 형식적인 형태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도록 진정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청래 대표가 정치력이 높은 만큼 현장에서 장동혁 대표의 의견을 가능한 선에서 수용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요구대로 이재명 대통령과 단독 회담이 성사된 것에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경계태세 역시 늦추지 않았습니다.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에서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우려를 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더 센 특검법 개정안 또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가 대통령실과 민주당 사이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법안에 대한 우려도 전할 거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어서 상임위 상황도 살펴보죠. 여야는 오늘도 법사위에서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법사위는 오전부터 검찰개혁 관련 입법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작부터 여야 기싸움이 상당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수사나 감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회가 청문회로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증인, 참고인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안 일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나쁜 짓을 바로잡는 과정인데 왜 국회가 나서지 못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나경원 의원도 사고치고 법사위로 도망온 것 아니냐 이렇게 응수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과를 요구하며 민주당의 나치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고성 끝에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다음 주 당 자체 공청회를 개최해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했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짚겠다고 예고했는데요.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상임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며 징계 요구안도 냈습니다. 이렇게 좀처럼 협치의 물꼬가 트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이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며 국회 법사위는 신속하게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정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거법 파기 재판을 예로 들며 법원,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자업자득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언과 법관 평가제도 변경 등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5대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성비위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내용을 알고도 침묵했다는 의혹에는 강하게 선을 그었는데 피해자 측은 좋든 싫든 조국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홍선 기자입니다. 피해자 절규를 외면한다며 강미정 대변인이 눈물로 탈당을 선언한 이튿날 조국 혁신당 지도부는 허리 굽혀 사과했습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피해자를 위로하고 온전한 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노력하겠다며 쇄신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성비위와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1시간 가까이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지도부는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지만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책임론에는 유독 단호히 맞섰습니다. 수감 중에 내용을 듣고도 침묵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김 권한대행은 당헌 당규에 따라 조사와 징계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와 뭘 상의하셨다면 다시 한번 그것은 또 사당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 연관을 짓는 것은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비당원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 옥중에서 비당원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 후회한다고 SNS에 글을 쓴 조국 원장과 발을 맞춘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 대리인을 맡았던 강미숙 당 여성위원회 고문은 이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당원도 아닌 사람이 주요 당직자 의전을 받으며 현충원에 참배하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며 극한의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를 만나는 것보다 지역 일정을 중요하게 여겨 절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은 좋든 싫든 조국의 당이라면서 당원 여부나 권한을 말하는 건 형식 논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원장이 광복절 특사로 나왔을 때 혁신당은 선장이 돌아왔다며 지도부 임기를 줄이고 대관식 준비에 나섰습니다. 조 원장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조국 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한 2차 가해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을 직접 조사합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박균택 감찰단장이 직접 최 원장을 만나 소명을 듣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 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은 물론 다른 당 강연에 나선 것도 문제라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국 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 논란을 두고 또 한 번 드러난 진보의 민낯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사건을 알고도 침묵한 조국 전 장관과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개돼지라고 막말하며 2차 가해한 최강욱 원장까지 내부 성폭력에 쉬쉬하고 은폐하는 운동권 침묵 카르텔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파렴치한 자들을 사면 복권해준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도 두고두고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조국 혁신당의 성비위 사건을 두고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조국 원장의 민낯이자 위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한 대변인은 성추행 후 피해자 탓을 하는 2차 가해 개들이 많다던 조 원장의 10여 년 전 SNS 글을 소환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막상 자신의 당에서 성비위와 2차 가해가 드러나자 당원이 아니라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란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가 김건희 특검에서도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서희건설이 김건희 씨에게 이른바 나토 3종 귀금속을 건네며 인사청탁을 했다는 매관매직 의혹 관련 참고인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조사합니다. 오는 9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서희건설 맞사위 박성근 변호사가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과정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귀금속 공여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임명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2022년 대통령 선거 직후 사위에게 공직 기회를 달라며 김건희 씨에게 귀금속 석점을 선물했습니다. 김 씨가 같은 해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이른바 나토 3종 세트입니다. 특검은 그 대가로 박 변호사가 한 전 총리의 첫 비서실장에 발탁된 것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임명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추천이나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내란 특검팀에 여러 차례 소환됐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불구속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건희 특검팀 조사는 처음 받는 겁니다. 특검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씨에게 금 거부기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 국가교육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씨의 모친 최은순 씨 등이 피의자로 적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해군 함정에서 선상 파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씨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수사선상에 올리고 경호처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현안 청탁과 정치 개입 혐의가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김건희 특검의 8일 소환 통보에 불출석 뜻을 밝혔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에게 11일에 나오라고 곧바로 다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오는 8일로 소환 통보를 받고도 나흘 동안 침묵을 지켰던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결국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통일교 측은 직후 신도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한 총재가 심장질환 관련 시술을 받고 회복 중인데 소환을 통보하고 강행하는 건 너무 무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소환 일정은 연기하고
서면 또는 방문 조사로 일정을 진행하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서면이나 방문 조사에 대한 요청이 제출받은 사유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고려하지도 않는다고 맞받았습니다. 곧바로 재소환도 통보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2차 출석 요구서를 금일 우편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심장 시술을 받은 한 총재는 퇴원 뒤 통일교 재단 소유의 병원으로 옮겨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일교 측은 소환을 피하기 위한 입원이 아닌 오래전부터 예정된 시술이라면서도 출석 일정은 의료진 소견과 법적 절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한 총재의 지시 때문에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전달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정치적 지원에 나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점에 있는 한 총재 소환은 불가피한 만큼 김 씨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때처럼 건강을 이유로 한 소환 일정 줄다리기가 또 한 차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내란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고 외환 유치를 파고드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며 성실히 진술해서 특검의 사초 쓰기를 단 한 자라도 거들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제보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북한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주요 참고인 신분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환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일 추경호 의원과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어서 진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조사에 협조해 줄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에게 8일 오전 10시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진 시기 김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해서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강릉 상수원 저수율이 역대 최저인 13%대까지 떨어지자 해경 독도 경비함에 이어 산림청과 군 헬기까지 급수 지원에 나섰습니다. 민관 군의 총력전에도 상황이 악화하며 강릉시는 내일부터 아파트와 대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제한 급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산림청 대형 헬기 2대가 강릉 상수원 오봉 저수지 상공에서 각각 8톤의 물을 잇따라 쏟아붓습니다. 육군 헬기들도 물바구니에서 5톤의 물을 줄지어 투하하며 힘을 보탭니다. 헬기들이 10km가량 떨어진 저수지에서 퍼온 물을 이곳 오봉 저수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5분 안팎입니다. 이번 공중급수에 투입된 산림청과 군 헬기는 모두 9대입니다. 한 대당 4시간 동안 최대 30여 차례씩 왕복하며 공급한 물은 1,600여 톤, 소방 물탱크차 270대 분량입니다. 산림청 헬기 대형 2대와 중형 2대 헬기가 투입돼가지고 지금 물을 공급하고 있고 저희 산불 진화 훈련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사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생수 배부에는 차량으로 이동하며 받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까지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총력전에도 오봉 저수지 저수율은 역대 최저를 연일 갱신해 13%마저 무너질 위기입니다. 게다가 물 사용량도 좀처럼 줄지 않자 강릉시는 아파트와 대형 숙박시설 123곳에 대해 정수작물 공급 밸브를 잠그기로 했습니다. 대신 급수 차량으로 각 건물 저수조의 물을 채울 계획입니다. 예상했던 절수 효과가 낮게 나타나서 우선적으로 제한급수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가뭄 현장을 찾아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강릉시는 저수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면 심야 단수와 격일 제한 급수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서쪽 지역은 1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고 곳곳에는 시간당 5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비가 절실한 강릉에는 이번에도 비구름이 비껴가서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일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지만 많은 비는 또다시 서쪽에 쏠릴 걸로 보입니다. 한반도 북쪽으로 저기압이 지나면서 비구름이 내려오는 가운데 남서쪽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수증기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경기 남부와 북동부, 충남, 전북에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 서울과 충북, 전남에도 80mm에 달하는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서쪽 지역 곳곳에서는 시간당 50mm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격적인 강수는 건조 공기가 내려오는 6일 밤부터 수도권부터 강수대가 발달하면서 차차 남하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수도권과 충남권을 중심으로는 6일 밤에서 7일 새벽 쪽, 전라권을 중심으로는 7일 오전에서 낮 사이가 집중 시간이 될 것으로. 하지만 심각한 가뭄이 이어지는 강릉은 이번에도 비구름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못할 걸로 보입니다. 영동 지역은 동풍이 불 때 동해에서 불어오는 습한 공기가 산맥에 부딪히며 비가 내리곤 하는데요. 이번 주말 동안 서풍이 주를 이루면서 강릉 지역에는 이번에도 0.1mm 미만의 빗방울 정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일요일 오전 중부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 남부는 밤에 대부분 잦아들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시도가 반복된 만큼 고의성이 짙다고 봤는데 비슷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 학교 주변 순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책가방을 맨 초등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SUV 한 대가 천천히 멈춰섭니다. 그런데 몇 초 뒤 두 학생이 갑자기 차량과 반대편으로 불이 나게 뛰기 시작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벌어진 유괴 미수 사건 당시 피해 학생들이 달아나는 모습이 포착된 CCTV 영상입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 3명은 모두 검거됐고 이 가운데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유괴할 의도 있었습니까? 왜 3번이나 범행 반복했습니까? 피해 아동과 학부모에게 할 말 없습니까? 이들은 지난달 28일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초등학교와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잇따라 초등학생 4명에게 접근해 유괴하려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피의자 3명을 모두 긴급 체포했습니다. 유인미수 범행을 포함하여 2건의 추가 확인하였고 모두 20대 초반으로 학생 2명과 자영업자 1명이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단순 장난이었다며 차에 태우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장난이더라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도가 반복된 만큼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봤습니다. 범행 차량과 거주지를 압수수색해 태블릿 PC와 휴대전화 3대를 확보한 경찰은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동기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을 검거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시 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와 학부모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등하교 시간 안전지도와 예방교육 등을 요청했고 유괴 미수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유괴 시도 등 이번과 비슷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의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 부실 수사 논란이 있는 가운데 수사 초기 경찰이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하지 못한 채 범죄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첫 신고 당시 가해자들이 탄 차량이 아이에게 접근하는 CCTV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고 이후 추가 신고를 접수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영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신고 때부터 다른 각도의 CCTV를 더 확인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기자 질문에 경찰은 그런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발생한 전차 탈선 사고로 숨진 사람 가운데 한국인도 2명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현장에 영사를 급파해서 필요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리스본에서 발생한 전차 푸니쿨라 탈선 사고 하루 뒤 포르투갈 검찰은 한국인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포르투갈인과 스위스인도 포함됐고 신원 확인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t could have been us, but it's terrible for those involved. 주 포르투갈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현장의 사건 사고 영사를 급파해 필요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확한 우리 국민 피해 상황과 신원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루이스 몬테네그루 포르투갈 총리는 이번 사고는 최근 벌어진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라며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Realizarão com celeridade as averiguações necessárias ao apuramento da causa deste acidente trágico. 사고는 현지 시간 3일 오후 6시쯤 푸니쿨라를 고정하는 케이블이 느슨해져 차량이 통제력을 잃고 건물과 충돌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리스본의 가파른 경사를 오르내리는 푸니쿨라는 리스본을 상징하는 교통수단이자 연간 350만여 명이 이용하는 관광 명물입니다. 현지 언론은 오르막길에서 전차를 끌어올리고 내리막길에서 움직임을 멈추게 하는 케이블이 손상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포르투갈 정부 항공철로 사고조사청은 잔해 분석을 마치고 현지 시간 5일 초기 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이번 사고 이후 유럽연합도 본부의 조기를 개항하는 등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서 한국인 2명이 숨진 리스본 전차 탈선 사고에 깊은 애도와 연대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어디에 계시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주 포르투갈 대사관이 대책반을 구성하고 대사가 현장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정상은 어떤 국제 정세 속에도 북한과 중국의 우호 관계에는 변함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화 기자입니다. 6년여 만에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19년 북한 방문 당시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시 주석은 웅장한 건축물과 대형 매스게임, 그리고 열정적인 국민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时隔6年再次与金正恩总书记同志会晤。2019年6月，我对贵国进行国事访问，所到之处无不感受到中朝一家亲的浓厚氛围。 미소 띤 얼굴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 주석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이어 6년 만에 온 중국은 크게 변하고 발전했지만 세상이 달라져도 양국의 우정은 변치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이번 이 대표단 중국 동지들이 열렬히 환대하고 국진이 환대해주는 그 친선의 감정을 느끼면서 세상이 변해도 조중 양국 인민의 그 친선의 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동지라 부르며 회담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이후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국제사회의 시각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중국의 예우도 각별했습니다. 다른 나라 정상들과는 달리 김 위원장이 이동할 때는 베이징 중심 도로를 전면 통제했습니다. 앞서 열린 열병식에서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의전 서열 2위에 준하는 예우를 받았습니다. 중국 CCTV 등 관영 매체들은 이번 정상회담 뉴스와 영상을 거의 실시간으로 전하며 이례적인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지 하루 만에 축전을 보내 친밀함을 과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오는 9일 북한 정권 수립 77주년을 앞두고 어제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양국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할 것을 확신한다며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전반의 안전 보장에 기여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이 북중 친선 관계의 불변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평양으로 출발했다는 소식도 신속하게 전했는데 도착 첫날에 등장했던 딸 주애는 끝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북중 정상회담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고위급 왕래와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며 양국의 공동이익을 수호하는 문제도 언급됐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의 발언도 비교적 상세히 실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북중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는 것이 북한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강조했고 시 주석도 양국은 운명을 같이 하고 서로 돕는 훌륭한 이웃이자 동지라고 화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으로도 조선이 자기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걸으며 조선식 사회주의 위협의 새로운 국면을 부단히 개척해 나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북중 친선 관계의 불변성과 불패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계기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소원했던 북중 관계의 복원을 넘어 경제협력 등 관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거란 걸 예고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당장 고위급 왕래가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만큼 다음 달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에 중국 측 고위 인사가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 측 보도에선 중국 발표문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북중 관계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4박 5일간의 방중 기간 김 위원장의 주요 일정을 전과 달리 비교적 발빠르게 보도한 북한 매체들은 베이징 출발 소식도 신속히 전했습니다. 베이징 도착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 서열 5위 차이치당 중앙서기처 서기와 왕이 외교부장 등이 환송에 나왔고 김 위원장이 손을 흔들며 전용 열차를 타는 사진을 함께 실었지만 도착 첫날 부각했던 김주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외교부는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라는 표현이 언급되지 않은 것을 두고 중국은 최근 우리 측 특사단의 방중을 비롯한 여러 계기에 한반도 문제에 관한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고 정부는 한중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일정과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별도로 평가하진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년 만에 마주 앉으면서 북중 관계가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북중러 밀착 이후에 재편되는 국제 정세를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방중 일정, 김 위원장의 첫 다자 외교 데뷔 무대 아니었습니까? 성공했다고 보시는지요? 네, 신의 한 수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았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20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의 노딜 이후에 북한이 제재 속에서 외교적 고립을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6년 만에 베이징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할아버지도 못했던 외교 의전을 받으면서 성공적인 다자 외교 데뷔를 했습니다. 사실 북한 외교는 양자 외교가 전통이죠. 최고 지도자가 완 오브 댐이 되는 다자 외교는 기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통을 깨고 북중러 3국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상을 과시하는 등 아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외교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어제 있었던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时隔6年，再次与金正恩总书记同志会晤。2019年6月，我对贵国进行国事访问，所到之处无不感受到中朝一家亲的浓厚氛围。 우리 이번 이 대표단 중국 동지들이 열렬히 환대하고 국진이 환대해주는 그 진선의 감정을 느끼면서 세상의 변해도 조중 양국 인민의 그 친선의 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예, 뭐 좋은 말 덕담 주고받으면서 아주 우호를 다졌는데 이번에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핵화 얘기가 빠졌더라고요. 그 전에는 항상 언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예. 중국의 한반도 3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완정, 그다음에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인데요. 이번에 이례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북한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이번에 이런 용어가 빠진 것은 북한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특이한 발언을 했습니다. UN 다자 플랫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UN 안보리 결의안 주도하는데 5개국 중에 2국가죠. 그런데 이제 UN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서 대북 제재를 풀어야 된다. 한편으로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갖다가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은 중국과의 여러 가지 무역 거래를 UN 눈치 보지 않고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뭐 양면적이 있어서 한반도 비핵화가 점점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면 시진핑 주석이 그러니까 북한이 자기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도모하면서 조선식 사회주의 위협의 새로운 국면을 부단히 개척해 나가는 걸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북한의 이제 비핵화 행보를 묵인하겠다 이런 뜻일까요? 사실 시청자들이 중국과 북한의 발표를 들으면 저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좀 한 번에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문장이 만년체가 되니까 뭐 숨도 안 쉬고 한 5줄을 읽어야 될 정도죠. 예, 시진핑 주석의 표현은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고 북한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북한의 입장은 뭐냐면 대북 제재 해제고요. 두 번째는 핵 군축 협상을 하지 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핵을 포기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들은 핵 포기의 문제를 논의하는 핵 군축 협상의 주체지 객체가 아니라는 표현을 지난해부터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상회담을 하는데 미국이 2019년 2월에 하노이 노딜에서처럼 비핵화를 요구한다면 협상을 하지 않겠다. 그런 의지를 이제 결국은 중국 표현으로 중국을 등에 업고 지금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사실 중국은 뭐 육자회담을 비롯해서 원칙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강조했는데 이번에 시진핑이 전쟁이냐 평화냐 하면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열면서 이 핵 문제도 평양의 입장을 결국은 지지하는 것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가 상당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간접적으로 이제 인정하면서 한미 양국 간의 그런 결속을 좀 압박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있거든요. 네, 이번에 북중러 3국이 만남으로써 한미일 3국에 대해서 신냉전 구도가 펼쳐지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신냉전이라는 것이 1950년대, 60년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결이 다시 한번 2020년대에 이제 새롭게 전개되는데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을 견뎌내야 되거든요. 이것을 혼자만 가지고 막아내기는 어려우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기를 염원하는 김정은 위원장과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푸틴을 우푸틴 좌정은 입장으로 지금 대응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몸값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외교부는 최근 대통령 특사단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여러 계기로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에 중국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해왔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럼 지금 북한에 대한 얘기와 좀 우리에 대한 얘기가 좀 다른 겁니까? 네, 외교부 입장은 정말로 원칙을 얘기한 거죠. 뭐 저희가 지난 7월에도 중국 인민외교학교하고 베이징에서 회의를 했는데 뭐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를 늘 사용은 합니다. 근데 이게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떤 회담에서 쓰지 않았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뭐 우리 특사단한테는 또 한반도 비핵화를 찬성한다 이렇게 해놓고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그 편을 쓰지 않음으로써 북한 편을 드는 것이죠. 뭐 중국 입장에서는 남북한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한국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뭐 그런 뉘앙스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서 교수님이 김정은이 UN 등 다자 플랫폼 언급을 한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실제로 김정은이 UN 같은 그런 무대에도 등장할 가능성 그리고 그 북한을 등에 업고서 좀 대북 제재의 완화를 좀 끌어낼 그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다자회기에 데뷔는 했지만 북경은 가까웠지만 저 UN 뉴욕 대표부는 비행기를 타고 한참 가야겠죠. 기차 타고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UN 다자 외교 무대에 등장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올해 이제 이재명 우리 대통령께서 UN에서 연설을 합니다. 저희가 안보리 또 비상임 이사국이기도 하죠. 그래서 중국이 아직은 뭐 북한을 지원하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에 데뷔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다만 이제 명백하게 대북 제재를 무시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엔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유엔에서 이거를 없애야 된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아주 유엔이라는 단어를 북한에서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이례적으로 유엔의 다자 외교 플랫폼이라는 아주 거창한 단어를 씀으로써 와, 이게 정말 김정은 위원장의 이 몸값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이번 중국 방문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아주 큰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는데 경제 분야입니다. 경제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2019년 이후에 완전히 차단이 돼서 중국에서 들어가는 물자가 차단이 됐습니다. 에너지도 단동 신의주의 송유관을 들어갔는데 이것도 좀 줄어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25억 달러 중에 한 90%가 대중교역으로부터 나오는데 이게 조금 축소가 됐는데 이 교역, 즉 수출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죠. 유엔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은 중국 물자를 함부로 수입을 못했고요. 또 한편으로 북한의 원자재, 광물을 또 수출하는 것도 제한을 받았는데 이제 이런 거 유엔 제재 신경 안 쓰고 수출입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의 외화벌이 중에 하나가 북한 근로자들이 돈을 벌어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많은 근로자가 한 10만여 명까지 나가 있었거든요. 이들이 이제 코로나 시기에 북중 관계가 좀 가라앉았을 때 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북한으로 들어온 다음에 다시 재파견이 안 됐는데 아마 근로자들의 재파견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또 지난 6월에는 뭐 원산 갈마지구에 아주 뭐 세계적인 관광지를 열었다고 선전을 했죠. 객실만 자그마치 2만 실에 해당됩니다. 이거 1년에 한 100만 명 와야지 이 수지가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 사람은 러시아의 뭐 관광객 한 월 뭐 1000명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관광객이 안 오면 원산 갈마지구의 미래는 없는 거죠.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다시 관광 협력을 통해서 원산 갈마지구에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 세 가지만 해도 김정은 위원 입장에서는 경제협력 실리를 챙겼고요. 이번에 이제 군사 분야 담당자들은 중국을 가지 않았습니다. 김덕훈 경제부장이 김정은을 수행해가지고 상호 카운터파트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측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함으로써 실리, 경제적 이득을 충분히 챙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 안보는 이제 완전히 뭐 좌에 쉽게 말해서 러시아, 우에 또 중국. 그럼으로써 뭐 안러 경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안보는 러시아와 경제는 중국과. 그럼으로써 실리, 경제적 실리와 안보적 측면을 다 챙겼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중국 측에서 전승절 참석차 온 그 정상들 중에서 의전 서열이 가장 높았던 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좀 낮았잖아요. 그런데도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북중 정상회담을 하고 만찬까지 하고 더 예우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네, 지난 59년 사진을 보면 김일성 주석이 천안문 성루에 올랐습니다. 그 당시는 저 마오쩌둥으로부터 우측에 한 4번째 정도 섰습니다. 베트남의 호치민보다도 의전 서열이 낮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 좌측에 딱 섰습니다. 저희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썼을 때 못지않은 의전을 받았죠. 사실은 이제 먼저 푸틴과 바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무진 승용차에 상석에 누가 앉느냐, 뭐 서로 양보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그거는 뭐 푸틴 대통령 차니까 푸틴 대통령이 상석에 앉아야겠죠. 예, 첫날 정상회담을 했고요. 26개국의 정상이 왔는데 마지막 날 마지막으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만찬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네, 그리고 10시에 북경역에서 기차를 타고 북한으로 돌아갔죠. 근데 의전은 뭐 이보다 더 할 수 없는 최고의 의전을 받았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김정은의 어떤 지원과 이 행사 참석이 반미 서방 연대 메시지를 내는데 도움이 됐다라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김정은을 뭐 최고 의전으로 예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북중 회담 이후에 양측이 전략적 의사소통 강화라는 공통된 표현을 썼던데 앞서서 좀 북중 관계가 소원했을 때는 쓰지 않았던 표현이라면서요? 네, 중요한 표현입니다. 전략적 소통이라는 게 뭘까? 그냥 소통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상호 간에 중요한 안건이나 의제가 있을 때는 사전에 서로 협의하고 통보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2006년, 9년에 북중 관계가 안 좋았을 때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는 사전에 알려주지를 않았죠. 그래서 중국이 화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전략적 소통을 강조한 것은 두 사람 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시 주석은 10월 말 경주 에이펙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마 상봉할 것으로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김정은과 만남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는데 두 사람이 사전에 협력하고 토론하고 논의해서 트럼프를 상대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어떻게 보면 길을 많이 살려줬는데 북한까지 방문하면서 더 뭔가 돈독한 관계를 보여줄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거는 의전이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일단 이제 우리는 11년 동안 지금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방중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상회담의 상호 의전 순서에서 중국 지도자가 와야 될 차례입니다. 사실은 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했지만 저희가 외교 의전상 방중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해 2위로 중국을 방문한 거죠. 10월 말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경주를 방문해서 한중 정상회담과 에이펙 정상회담을 하고요. 내년에 이제 중국이 에이펙을 개최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면 내년 가을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을 하고요.
또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리창 총리가 그걸 주관하는데 이게 5월경에 있는데 이때도 또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을 하죠. 그러니까 두 차례나 방중을 하고요.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그럼 언제 있느냐? 아마 올해는 외교 일정상 좀 어렵고요. 내년 정도, 다만 이제 10월 10일이 중국 그리고 또 북한의 노동당 창설 80주년입니다. 상당히 이제 아주 의전이 강한 행사인데 누가 방북을 할까 해서 이제 리창 총리가 서열 1위 됐는데 이번에 시진핑을 수행한 서열 5위 짜이치 상무위원이 있습니다. 이 짜이치 상무위원이 저는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보고요. 아마 시 주석의 방북은 내년 정도에 예상이 됩니다. 네. 북한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귀국해서 방중 성과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한중 관계의 협력의 증진을 위해서 성과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하고는 대기실에서 조우가 돼서 제가 오랜만입니다. 7년 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작은 목소리로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서 악수를 했습니다. 제가 최선희 외상을 딱 보았는데 외면을 하더라고요. 이제 뒤에가 뒷좌석이니까 김정은 위원장님 저 박지원입니다. 네. 이렇게 2번 얘기를 했어요. 들렸죠? 그런데 그 북측 경호원들이 맞기 때문에 뒤도 안 돌아보더라고요. 네, 박지원 의원이 애타게 불렀지만 2번이나 외면을 했고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은 일단 악수한 것만으로도 성과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단 우원식 의장과 박지원 의원은 중국 입장에서 클래스, 외교 의전 대우가 다릅니다. 일단 우원식 의장은 이제 한국 대표 단장이고 서열 2위로 행사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제 대기장에서 외국 정상과 조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 위원장과도 간단한 악수와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거고요. 우리 박주현 의원님은 이제 과거에 평양을 회담하러 많이 가셨기 때문에 익숙하고 이제 낯익어서 김 위원장한테 본인을 소개하면서 이름을 불렀지만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응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외교 의전 서열이 낮고 본인이 아무리 북한을 잘한다 하고 그래도 그리고 또 지금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남한을 적대시하고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그런 데 대해서 응신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관심을 끌었던 것이 딸 주회. 기차역에서는 깜짝 등장했지만 그 이후에는 안 보였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북한이 일단 12살 소녀가 차기 후계자인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저 엄중한 행사에 전면에 등장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쇼핑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시설을 좀 둘러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이 대회에 이렇게 과시를 하는 측면은 있지만 저 어린 여자아이가 외교 무대에 등장을 해서 외국 귀빈 정상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죠. 물론 유일하게 벨라루스의 즉 러시아의 아주 가까운 맹방의 지도자의 아들이 같이 와서 이렇게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 아들은 조금 나이가 조금은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주혜는 그냥 사진으로 여전히 이제 이렇게 후계자급이다. 그것을 과시하는 선에서 의전을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빵값이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가며 전체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나 미국, 유럽과 비교를 해봐도 더 높은 수준인데요. 밀가루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고는 하지만은 원재료비와 인건비가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간단한 간식으로 식사 대용품으로 사랑받는 빵. 하지만 가격이 부담입니다.
1,000원짜리 빵 아니고는 맛있는 빵집은 가서 사 먹으려면은 뭐 3-4개만 사도 10,000원 넘어가고. 통계청이 집계한 8월 빵 물가지수는 138.6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 넘게 올랐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 1.7%의 약 4배 수준으로 올해 들어 계속 고공행진 중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빵은 다른 나라보다 비싼 편입니다. 각국을 비교해보면 지난해 우리 빵은 100g당 703원으로 일본과 200원 넘게 차이가 나고 빵이 주식인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비쌉니다. It is a bit more expensive compared to back home, and the quality isn't as good as back home, and it doesn't last as long. 최근 한 유명 유튜버가 990원 소금빵을 내놓으면서 빵값 거품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치솟은 국제 밀 가격이 평년 가격을 되찾았음에도 여전히 빵값이 비싼 이유는 뭘까? 빵 가격은 원재료비가 51%, 급여가 23%를 차지하는데 재료 중 밀가루가 63.5%로 가장 비중이 높고 백설탕, 달걀 순입니다. 그런데 밀가루는 제분업체가 보관 중인 기존 재고를 먼저 쓰기 때문에 국제 가격이 내려가도 시장에 적용되기까지 수개월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여기에다 달걀과 임대료, 인건비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가격 상승 속도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년 동안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85 정도에서 지금 한 115, 7 요 정도라고 보시면요. 한국 같은 경우는 55에서 지금 한 125 정도 수준이니까. 일본의 빵 물가 지수가 30포인트 오를 때 우리는 70포인트 오르는 셈입니다. 식생활 변화로 빵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도 빠르게 올라 가격 인상 체감이 더 강하게 느껴졌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원재료 밀가루와 백설탕은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기에 고환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달걀과 우유 유통 과정에서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조사에 나선 가운데 수입 원재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CJ그룹이 CJ 올리브영과의 합병설을 부인했습니다. CJ그룹은 합병을 위한 가치평가를 의뢰한 적 없으며 합병 여부도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CJ가 올리브영과 합병 비율 산정 작업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CJ 주가는 한때 10% 넘게 올랐습니다. 각 나라의 최정상급 궁사들이 집결하는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가 광주광역시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김우진과 임시현 등 우리나라 간판 선수들도 대거 출전하는데요.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민주화운동 최후항쟁지 옛 전남도청입니다. 분수대가 있는 5.18 민주광장에 양궁장이 들어섰습니다. 2025년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결승전이 진행되는 경기장입니다. 선수들은 경기에 앞서 팔씨를 당기며 경기력을 최종 점검합니다. 평화의 울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76개국에서 선수와 임원 등 700여 명이 참가합니다. 파리올림픽과 도쿄올림픽의 국내 양궁 간판 선수들도 총 출동했습니다.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그리고 장애인 양궁 선수권 대회도 정말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저희도 좋은 모습, 좋은 성적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싸움놀이와 태권도, K-팝 공연 등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성공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도 금남로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이번 대회가 디자인 비엔날레 기간과 겹치면서 스포츠와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는 전 세계 75개의 나라 방송으로 광주의 모습이, 광주의 문화와 도시와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역사가 곳곳으로 전 세계 75군데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16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에 이어 세계 장애인 양궁 선수권 대회도 오는 22일부터 7일간 열립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미국 현지 평가전을 앞둔 홍명보호가 선수 26명이 함께한 완전체 훈련을 처음으로 소화했습니다. 모두 모인 자리에서 주장 손흥민이 가장 강조한 건 뭘까요?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구 대표팀 26명 모두 훈련장에 함께했습니다.
평가전을 앞둔 첫 완전체 훈련입니다. 패스게임을 하다 발목을 접질린 이강인이 회복 훈련 이후 돌아왔고 독일 분데스리가 슈투트가르트 이적이 막판에 무산된 오현규도 아쉬움을 경기장에서 풀어버리겠다는 기세입니다. 대표팀 와서 빨리 합류해서 훈련하고 하고 싶었습니다. 문상태 좋고요. 너무 좋고 경기가 다가왔으면 좋겠네요. 빨리 경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팀 분위기는 주장 손흥민이 이끌었습니다. 우리말이 서툰 카스트로프가 대표팀에 잘 적응할 수 있게 자연스러운 농담을 건네고 이제서 카메라 있다고 또 두 개를 하는 척. 지금 그림 만들어줬는데. 모두 모인 자리에선 무엇보다 재밌는 축구를 강조했습니다. 재밌게. 우리 항상 그러잖아. 우리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를 앞두고 있으면 다들 뭔가 무거워지고 좀 경직되고 이런단 말이야. 이제는 그러지 말자고. 첫 완전체 훈련은 평가전 첫 상대인 미국을 대비한 전술 익히기에 집중됐습니다. 토트넘 사령탑이었던 포체티노 감독이 이끄는 미국은 기존 주전 멤버 대부분이 빠진 만큼 홍명보회는 더욱 다양한 실험을 할 기회입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가을이 되었음을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연일 여름처럼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곳곳에 비가 내립니다. 새벽에 수도권과 충남을 시작으로 점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는데요. 비도 여름처럼 강하게 쏟아집니다. 모레까지 이어지면서 경기와 충남, 전북에 100mm 이상, 그 밖에 서쪽 지역에도 최고 8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오겠고 특히 내일 밤사이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늦더위는 식지 못합니다. 다시 중부 곳곳으로도 폭염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서울 낮 기온이 30도, 광주 32도, 대구 34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과 국토안보수사국 등이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을 벌였습니다. 한국에서 출장 간 직원 32명 등 약 450명이 체포됐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4일 미국 조지아주 서베나에 있는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이민세관 단속국과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Almost for a second, like, are we in the U.S.? Like, I've never seen them come out like that, guns drawn on the roof, helicopters, but I guess everybody got a job to do. So. 법 집행 차량 수백 대가 동원된 이번 단속에서 약 450명이 체포됐습니다. 불법 체류 혐의를 받는 인원 가운데는 한국에서 현지로 출장을 간 직원 30명 이상과 현지에서 채용된 노동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에서 출장 간 사람들은 대부분 회의 참석이나 계약 등을 위한 비자인 B1 비자나 무비자인 전자여행 허가서를 소지한 채 현지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 역시 체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단속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된 사람 가운데 상당수는 추가 조사를 위해 조지아주 폭스턴에 있는 이민세관 단속국 시설로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nd you just had to wait your turn, give your ID, let them do the background checks, and when they told you to go, you had to go. 이번 단속과 관련해 외교부는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투자업체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과 추방 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공장이나 농장 등을 급습해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체포한 뒤 수용시설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미국 당국의 공장 단속에 두 회사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임직원과 협력사 인원의 안전과 신속한 구금 해제를 위해 한국 정부, 관계 당국과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별도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합작 배터리 회사 선임 홍보 전문가인 메리베스 케네디는 관계 당국과 전적으로 협력 중이라며 당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내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는 8일 월요일 대통령실에서 만납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찬 뒤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별도의 단독 만남도 이어집니다. 김 비서관은 이번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라며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과 관련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환영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이번 만남이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내란 종식, 민생 회복, 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양당 대표가 악수할지 묻는 말에는 국민께서 다 지켜보고 기대하는데 안 하겠냐며 다만 진정한 악수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는 8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에서 여야 협치에 물꼬를 틀 수 있는 건 대통령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 과제 가운데 여야가 충분히 대화로 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도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우려를 대통령에게 전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추석 전 검찰 개혁을 목표로 달리는 민주당이 법안 발의 전 마지막 공론화 차원에서 입법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등을 부각하면서 검찰 해체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반발하다가 퇴장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입법 청문회를 통해 검찰 해체 여론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는 민주당은 검사들의 수사권 오남용 사례를 부각하겠다며 20여 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소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관계자도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여당이 대통령 무고서를 띄우려 청문회를 빙자해 사법부를 압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증인 참고인 불러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으려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을 민주당이 아니었습니다. 재판 중인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 보임해온 걸 콕 집어 누가 더 문제냐고 되받아치자 회의장은 순식간에 싸움판이 됐습니다. 나경원 의원님마저도 지금 사고치고 법사위로 도망 오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사고들 이게 바로 의회 독재인 겁니다, 의원님들. 입씨름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나서야 끝났습니다. 내란당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할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또 나가시는군요. 회의를 속개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검찰이 건진법사 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5천만 원 현금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윗선, 즉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김건희와 윤석열의 사건과 건진이 연결된 걸 무마시키려고 비슷한 시각 국민의힘은 다음 주 자체 공청회를 열고 검찰개혁 부작용을 집중 조명하겠다고 예고하며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저희들 소수 야당으로서 너무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뒤집어 보면 여론전 외에는 대안이 없는 야당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입법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일요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마지막 합을 맞춘 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대법원이 오는 12일 최고 선임 법관들이 모이는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응하는 취지인데 사법부가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됩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오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전국 법원장들을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전국 법원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사흘 만입니다. 앞서 천 처장은 법원 내부망에 사법부의 공식 참여 기회 없이 입법이 추진되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법관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법원장 회의는 매년 2차례 열리는 정기회의가 아닌 임시회의로 진행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5대 사법개혁 의제가 사법부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법원 행정처를 통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법관을 증원하면 대법원의 인력이 집중돼 직접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1심과 2심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대법관 후보 추천 방식을 바꾸는 것도 지금도 추천위원들이 대법원장의 뜻대로 움직이는 구조가 아닌 만큼 꼭 필요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장 회의를 통해 법원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 이런 우려에 힘을 실을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추석 전 사법개혁안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대법원도 의견을 취합해 이른 시일 안에 공식적인 입장을 낼 걸로 전망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조국 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한 2차 가해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광욱 교육연수원장을 직접 조사합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박균택 감찰단장이 직접 최 원장을 만나 소명을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 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은 물론 다른 당 강연에 나선 것도 문제라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성비위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내용을 알고도 침묵했다는 의혹에는 강하게 선을 그었는데 피해자 측은 좋든 싫든 조국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홍성 기자입니다. 피해자 절규를 외면한다며 강미정 대변인이 눈물로 탈당을 선언한 이튿날 조국 혁신당 지도부는 허리 굽혀 사과했습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피해자를 위로하고 온전한 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노력하겠다며 쇄신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성비위와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1시간 가까이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지도부는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지만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책임론에는 유독 단호히 맞섰습니다. 수감 중에 내용을 듣고도 침묵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김 권한대행은 당헌 당규에 따라 조사와 징계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와 뭘 상의하셨다면 다시 한번 그것은 또 사당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 연관을 짓는 것은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비당원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 옥중에서 비당원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 후회한다고 SNS에 글을 쓴 조국 원장과 발을 맞춘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 대리인을 맡았던 강미숙 당 여성위원회 고문은 이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당원도 아닌 사람이 주요 당직자 의전을 받으며 현충원에 참배하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며 극한의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를 만나는 것보다 지역 일정을 중요하게 여겨 절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은 좋든 싫든 조국의 당이라면서 당원 여부나 권한을 말하는 건 형식 논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원장이 광복절 특사로 나왔을 때 혁신당은 선장이 돌아왔다며 지도부 임기를 줄이고 대관식 준비에 나섰습니다. 조 원장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들의 대학 편입과 관련한 비위 의혹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의 전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SNS에 아들은 미국 켄터키 조립대에서 2과목을 제외하고 모두 A 성적을 받았고 편입한 숭실대는 수석 졸업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원내대표가 차남이 켄터키대 졸업을 못하자 숭실대 총장과 입학처장 등을 만나 편입 방법을 문의하고 이 과정에서 보좌관과 구의원을 동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란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가 김건희 특검에서도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서희건설이 김건희 씨에게 귀금속을 건네며 인사청탁을 했다는 매관매직 의혹 관련 참고인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조사합니다. 오는 9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서희건설 맞사위 박성근 변호사가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과정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귀금속 공여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임명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2022년 대통령 선거 직후 사위에게 공직 기회를 달라며 김건희 씨에게 귀금속 석점을 선물했습니다. 김 씨가 같은 해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이른바 나토 3종 세트입니다. 특검은 그 대가로 박 변호사가 한 전 총리의 첫 비서실장에 발탁된 것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임명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추천이나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내란 특검팀에 여러 차례 소환됐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불구속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건희 특검팀 조사는 처음 받는 겁니다. 특검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씨에게 금 거부기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 국가교육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씨의 모친 최은순 씨 등이 피의자로 적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해군 함정에서 선상 파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씨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수사선상에 올리고 경호처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현안 청탁과 정치 개입 혐의가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김건희 특검의 8일 소환 통보에 불출석 뜻을 밝혔습니다. 특검은 그럼 11일에 나오라고 곧바로 다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8일로 소환 통보를 받고도 나흘 동안 침묵을 지켰던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결국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통일교 측은 직후 신도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한 총재가 심장질환 관련 시술을 받고 회복 중인데 소환을 통보하고 강행하는 건 너무 무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소환 일정은 연기하고 서면 또는 방문 조사로 일정을 진행하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서면이나 방문 조사에 대한 요청이 제출받은 사유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고려하지도 않는다고 맞받았습니다. 곧바로 재소환도 통보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2차 출석 요구서를 금일 우편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심장 시술을 받은 한 총재는 퇴원 뒤 통일교 재단 소유의 병원으로 옮겨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일교 측은 소환을 피하기 위한 입원이 아닌 오래전부터 예정된 시술이라면서도 출석 일정은 의료진 소견과 법적 절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한 총재의 지시 때문에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전달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정치적 지원에 나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점에 있는 한 총재 소환은 불가피한 만큼 김 씨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때처럼 건강을 이유로 한 소환 일정 줄다리기가 또 한 차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민중기 특검이 수사 대상인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변호인을 따로 만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특검팀은 우려와 지적을 잘 새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며칠간의 보도 내용을 잘 살피고 있다며 각별히 유념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아 모든 면에서 완벽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영역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현실적 고충을 넓게 이해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 시행이 되는데 당분간 우리 자동차는 25%의 관세를 부담하며 미국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와 경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여기엔 미국이 거의 모든 일본 수입품에 대해 15%의 기본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지난 7월 22일 양국이 발표한 무역 합의의 후속 조치입니다. 특히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온 관세 27.5%를 15%로 인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일본 자동차에 기존 관세 2.5%, 품목별 관세 25%를 추가한 27.5%의 관세를 적용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관보에 게시한 뒤 7일 안에 관련 수입 품목 코드 등을 수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미국 시장에서 낮은 자동차 관세 혜택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지난 7월 30일 미국과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아직 관련 행정명령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대미 투자의 성격 등 합의한 세부 내용을 두고 미국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에는 미국이 기존에 부과한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에 대해 상호 관세를 포함한 총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기존 관세가 15% 이상인 품목의 경우 상호 관세를 가산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과 같은 대우로 일본이 줄곧 원하던 조건입니다. 또한 미국에 없는 일본의 천연 자원과 의약품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특혜를 주기로 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대해 일본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일본의 대미 투자액 5,500억 달러를 놓고는 미국이 투자를 주도하는데 투자 자금 조달 방법 등에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해 보입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 서명에 이시바 총리는 미국의 관세 인하가 최우선 과제였다며 크게 반겼습니다. トランプ大統領とともに日米関係の黄金時代を共に築いていきたい。そしてトランプ大統領をぜひ日本にご招待したい。 일본 정부는 자동차 관세 27.5%를 15%로 낮추고 기존 관세와 상호 관세를 합쳐도 15%를 넘지 않도록 한 것을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다만 일본 정치권에서는 애초 2.5%였던 자동차 관세가 15%가 된 만큼 경제적 파장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これまで 2.5 だったものが15になるわけですので、当然のことながら経済や雇用への影響があると思います。そういうところをよく注視をし、よく分析をし、対応を取るべきだと思いますので。 일본의 대미 투자액 5,500억 달러를 놓고도 투자는 미국 투자위원회에서 모두 결정하도록 하는 등 미국이 주도권을 갖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존에 밝혔던 보증, 대출 중심의 투자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해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5500億ドルの投資、融資保証を上限5500億ドルということで提供するということは何ら変わっていません. 자금도 미국이 투자 안건을 정하면 미 상무국이 지정한 계좌에 일본이 달러를 넣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일본이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지는 명시되지 않은 만큼 직접 자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미국은 다시 관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대미 투자 단계에서 미일 간 갈등이 생길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기업에 대해 조만간 꽤 상당한 반도체 관세를 발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정보기술 업계 최고 경영자들과의 만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처럼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관련해서 미국에 들어오지 않는 회사들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꽤 상당한 관세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만약 미국에 들어오면 건설 계획을 갖고 들어오면 관세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미 3국 간 자유무역 협정인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재협상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4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앞으로 한 달 안에 재협상 첫 단계인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USMCA는 1994년 체결된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대체하는 협정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인 2018년 11월 말에 체결돼서 2020년 1월에 발효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3국 간 주요 상품과 서비스에 무관세를 적용합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통상 압력 때문에 플랫폼 독점 규제법은 추진이 어렵지만 가불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추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수십 차례 반복된 교통법규 위반과 세금 체납에 대해서는 실수였다면서 사과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에 대해 압력을 넣고 있는 미국.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때문에 플랫폼 독점규제법 추진은 어렵다며 다만 가불관계를 다루는 법, 이른바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 의지는 드러냈습니다. 독과점 규제에 관한 플랫폼법을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한국 경제의 이 가불관계의 문제는 아주 오래된 문제고 그것이 지금 최근에 플랫폼 경제까지 전염되어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불관계 개선의 측면에서는 저희가 좀 법안 개선까지도 고려하는. 주 후보자는 빅테크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3의 앱마켓 설치를 허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해외 사례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통해 도입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관악구 칼부림 사건을 계기로 가맹사업 분야와 배달앱에서 자영업자 보호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주 후보자는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총 수수료율이라는 게 그 가격에서 차지하는 이 배달 퍼센테이지인데 그 포션이 27%에서 46%까지 됩니다. 이건 상생 전보다 더 악화됐다. 입점업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자체로 협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청문회에서는 주 후보자의 상습적인 세금과 과태료 체납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5년간 스쿨존 과속 2건을 비롯해 교통법규를 19번 위반했고 종합소득세와 지방세 29건을 체납해 집이나 자동차가 15번 압류된 적이 있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법인세도 올리겠다, 교육세도 올리겠다, 정권거래세도 올리겠다 하는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이렇게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는데 이게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저는 법과 국민의 의무를 다한다는 원칙으로 살아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개천 용지수를 만들어 교육 불평등 문제를 강조했지만 자녀를 국내 최상위 국제고에 보낸 건 내로남불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주 후보자는 자신이 이야기했던 방향으로 자녀를 충실하게 지도하지 못한 건 맞는 것 같다며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이 북중 친선 관계의 불변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평양으로 출발했다는 소식도 신속히 전했는데요. 도착 첫날 등장했던 딸 주혜는 끝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북중 정상회담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고위급 왕래와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며 양국의 공동이익을 수호하는 문제도 언급됐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의 발언도 비교적 상세히 실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북중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는 것이 북한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강조했고 시 주석도 양국은 운명을 같이 하고 서로 돕는 훌륭한 이웃이자 동지라고 화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으로도 조선이 자기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걸으며 조선식 사회주의 위협의 새로운 국면을 부단히 개척해 나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이 북중 친선 관계의 불변성과 불패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계기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소원했던 북중 관계의 복원을 넘어 경제협력 등 관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거란 걸 예고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당장 고위급 왕래가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만큼
다음 달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에 중국 측 고위 인사가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 측 보도에선 중국 발표문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북중 관계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4박 5일간의 방중 기간 김 위원장의 주요 일정을 전과 달리 비교적 발빠르게 보도한 북한 매체들은 베이징 출발 소식도 신속히 전했습니다. 베이징 도착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 서열 5위 차이치당 중앙서기처 서기와 왕이 외교부장 등이 환송에 나왔고 김 위원장이 손을 흔들며 전용 열차를 타는 사진을 함께 실었지만 도착 첫날 부각했던 김주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해서 한중 관계 협력 증진을 위한 성과가 있었고 한반도 평화 문제에도 의외의 성과를 낸 것 같다고 자평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 귀국 뒤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동선이 분리된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조우하고 악수를 나눈 것 자체가 성과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남북 관계에 관심을 보이고 자신의 생각을 전달한 게 성과가 아닌가 싶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 미 대통령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다만 유럽 동맹국 정상들에게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경제 압박을 촉구했는데요. 과연 추가 제재 카드를 꺼낼지 관심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블룸버그는 6년 만의 정상회담에서 북중 지도자가 양국의 오랜 관계를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이 북한의 후원자 역할을 해왔고 미국과 동맹국의 대북 제재에도 북한 경제에 생명줄을 제공해왔다며 앞으로도 북한을 도울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AFP 통신도 시진핑 주석이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양국 우호 관계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정은을 안심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까지 러시아와 밀착해온 김정은 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가능성과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경우에 대비해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과 관계 복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별도 반응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럽 동맹국 정상들에게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연합에 원유 등을 수출해 1년에 11억 유로,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의 수익을 얻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중국 전승절 행사 직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Would you say that putting secondary sanctions on India, the largest purchaser outside of China, they're almost equal. Would you say there was no action? That cost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to Russia. And I haven't done phase 2 yet or phase 3. 또 러시아의 전쟁에 자금을 지원하는 중국에도 유럽이 경제적인 압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북중러 3국이 반미 연대를 강화하면서 미국이 이들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설 경우 경제무역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20대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잇따라 초등생들에게 접근해서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은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이들의 행동을 장난으로 보기에는 고의성이 다분하다면서 장난이더라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처음 신고를 접수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행 장면이 담긴 CCTV를 놓쳤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안 그래도 유괴 시도에 불안한 학부모들인데 경찰의 부실 대응이 혼란과 걱정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경찰에 며칠 전 낯선 남성들이 초등학생 아이에게 접근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사흘 뒤인 지난 2일 강력팀 등을 투입해 CCTV를 면밀히 확인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20대 남성 3명을 긴급 체포했다며 말을 뒤집었습니다.
2일 저녁에 또 다른 피해 신고가 접수돼 수사한 결과 실제 범행이 있었던 걸 확인했는데 피의자 차량의 이동 동선을 다시 살펴보던 중 처음 신고된 범행 장면이 담긴 CCTV도 뒤늦게 확보한 겁니다. 이 CCTV 영상에는 차량이 피해 아동에게 접근해 3초 정도 멈추는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첫 신고 당시에도 피해자와 함께 인근의 CCTV 영상들을 확인했지만 범행 차량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피해자 모친이 말한 차량과 범행 차량의 색상 차종이 달라 혼선이 있었다는 건데 범행 장면이 담긴 CCTV가 있는데도 확보하지 못한 채 유괴 시도 정황이 없다고 성급하게 결론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뭐 자기 잘못을 회피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러지 말고 아이들 다 집집마다 한두 명밖에 없는데 이거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부모들은 아이들 등 하굣길 안전에 대한 걱정이 이전보다 커졌습니다. 저는 애들 손자 2명인데 불안한 마음이 많고요. 근처에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나서 하교는 잘 안 시키는데 오늘은 하교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의 부실 대응이 학부모들의 불안과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오늘은 서울 등 내륙 곳곳으로 다시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곳곳에 비가 내리겠지만 늦더위를 식히지는 못하겠습니다. 네, 우선 비는 내일 새벽에 수도권과 충남에서 시작돼 오전에는 그 밖의 중서부와 호남으로 확대되겠고요. 오후에는 영남과 제주도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가을비지만 여름처럼 많은 양이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경기와 충남, 전북 많은 곳에 1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서쪽 지역에도 8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사이 서쪽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폭우가 집중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영남과 제주도엔 최고 4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가뭄이 극심한 강릉 등 영동 지역은 빗방울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지만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 30도, 대전 31도, 광주 32도, 대구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가을이 돼도 무더위와 많은 비가 내리면서 식중독 위험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개인 위생에 신경을 써주시고 조리도구는 식재료별로 구분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리 시 반드시 75도 이상으로 충분히 가열하고 2시간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음식은 5도 이하로 냉장 보관하고 도시락으로 준비할 경우 꼭 아이스박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이혜민,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